낚시질에 대한 제3에 대한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스티븐 코비 박사의 이 책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상호 의존적인 효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자. 때는 휴가철이다. 남편은 가족들을 데리고 호수가 많은 지방에 가서 캠핑과 낚시를 즐기고 싶어 한다. 이 휴가는 남편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1년 내내 계획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부인은 이번 휴가를 이용해서 약 250마일쯤 떨어져 살고 있는 병든 어머니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어머니를 자주 찾아볼 기회가 없으므로 이번 기회가 그녀에게 중요하다. 이들 부부의 생각이 갖는 차이점은 엄청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계획이 이미 세워졌어. 아이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있지 않소? 우리는 호수로 낚시 휴가를 가야 해요. 라고 남편은 말한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난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요. 라고 부인은 대답한다. 이번 휴가야말로 우리가 어머니 곁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말이에요. 1년 내내 우리는 이번 일주일 휴가를 기다려왔어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할머니 집에서 할 일 없이 지낸다면 비참하게 느낄 거요. 그 애들은 모두 미치고 말 거야. 또 당신 어머니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게다가 당신의 동생이 일마일도 안 되는 곳에 살면서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나한테도 역시 어머니예요. 난 어머니와 같이 있고 싶어요. 당신은 매일 저녁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전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계획하고 있어. 기억 안 나요? 그건 5달 뒤의 얘기예요. 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 계시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또 나를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잘 보호받고 있어요. 게다가 나와 애들도 당신을 필요로 하기는 마찬가지요. 나는 어머니가 낚시보다 더 중요해요. 당신의 남편과 아이들이 당신의 어머니보다 더 중요하고 이렇게 의견이 달라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그들은 어떤 타협점에 이른다. 그들은 서로 행동을 달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즉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호수로 낚시를 가고 그동안 부인은 어머니를 방문한다. 그렇지만 이들 둘 다 죄책감과 행복하지 못한 마음에 젖게 된다. 아이들도 그것을 느끼고 이 기분은 즐거워야 할 휴가에 내내 영향을 미친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마지못해 하는 행위이다. 남편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한 주일이 모든 가족에게 대단히 비참할 거라는 자기의 예언이 들어맞을 수 있도록 무슨 증거라도 찾아낼 것이다. 반대로 부인이 양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녀는 위축될 것이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어떤 변화라도 있게 되면 즉시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다. 만일 그녀의 어머니가 더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남편은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부가 마침내 동의하게 된 타협안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 후 오랫동안 감수성의 부족, 관심 그리고 잘못된 결정의 증거로서 되풀이 되어 들먹여질 것이다. 이것은 다툼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들 가족을 갈라놓는 불화의 씨가 될 수도 있다. 사실 한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부드럽고 자발적이며 게다가 사랑으로 뭉쳐졌던 많은 결혼 생활이 작은 일련의 사건 때문에 적대적인 수준으로까지 악화된다. 남편과 아내가 상황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이가 이들을 반대편에 서게 하고 이들을 갈라놓고 이들 사이에 쐐기를 박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들 부부를 오히려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가까운 관계로 만들 수도 있다.
만일 이들 부부가 효과적인 상호 의존의 습관을 가졌다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고하며 서로의 차이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커뮤니케이션은 높은 수준에서 행해질 것이다. 이들은 감정은행 계좌의 잔고가 많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서로 신뢰하며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다. 이들은 성성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 있음을 믿는다. 이 대안은 서로에게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애초에 생각했던 방안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믿게 된다. 이들은 서로가 공감적으로 경청하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가 고려해야 할 가치 있는 것과 관심사항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자신들의 내면에 갖게 된다. 많은 잔고의 감정은행 계좌, 승승의 사고, 그리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등과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낸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중도라고 부른다. 여기에서 중이란 갖는 의미는 타입이 아니다. 그 대신 이것은 더 높은 것, 예컨대 삼각형의 정점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중도 혹은 보다 더 높은 차원의 방안을 찾음으로써 여기서 예로 든 남편과 부인은 둘 사이의 사랑과 그들의 관계가 서로가 만드는 시너지의 일부분인 사실을 깨닫는다. 그들이 대화를 나눌 때 남편은 부인의 소망, 즉 자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녀의 염원을 진정으로 깊이 느끼게 된다. 그는 자기 부인이 장모의 간호에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자기 동생을 도와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또 그는 장모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모가 낚시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해한다. 나아가 부인도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아이들에게 멋진 경험을 심어주고 싶어 한다는 소망을 깊이 이해한다. 그녀는 이 낚시 휴가를 위해서 남편이 미리 교육을 받고 또 낚시 도구를 마련하는데 투자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남긴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서로 이 같은 소망을 공유한다. 그러면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문제를 사이에 놓고 서로 반대편에 서 있지 않는다. 이들은 같은 편에 함께 있으면서 문제점을 바라보고 소망들을 이해하며 또 서로를 만족시켜줄 제3의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다. 아마 우리는 이달에 내에 당신이 어머니를 방문할 수 있는 다른 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하고 남편이 제안한다. 주말에는 내가 가사를 돌보고 주초에 파출부를 부르면 당신이 어머니를 방문할 수 있게 될 거요. 난 장모님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당신 어머니 집 근처에서 캠핑과 낚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을 거요. 장소가 아마 그만큼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야외이고 거기에 덧붙여 다른 활동도 할 수 있을 거요. 아이들도 방구석에서 장난치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을 테고 거기 있는 이모, 외삼촌, 그리고 조카 등 친척들과도 같이 놀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거요. 마침내 시너지 작용을 시작한 것이다. 둘 다 만족스럽다고 여겨지는 해결책을 찾아낼 때까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만들어낸 해결책은 그들 각자가 원래 제안했던 해결책보다 훨씬 더 나았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타협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생산과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시너지적 해결책이다. 이것은 업무 처리가 아니라 하나의 변혁인 것이다. 이들은 둘 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도 더욱 가깝게 된다. 부정적 시너지. 제3의 대안을 찾는다는 것은 이분법적인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사고방식으로부터의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결과가 가져오는 차이점을 보라. 사람들이 상호전적인 현실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하려 할 때 보통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다른 사람의 죄악, 정치 술수, 라이벌 관계, 상호간의 갈등 등을 소곤거리고 뒷공작, 배후 조정, 지뢰짐작 등을 하느라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을 소모하는가. 그것은 마치 한 발은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에 놓고 다른 한 발은 브레이크 위에 놓고서 내리막길을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쪽 발을 브레이크에서 떼는 대신에 엑셀레이터에만 힘을 준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압력, 더 감동적인 능변, 그리고 더 논리적인 이론을 동원하려고 애쓴다. 문제는 이처럼 고도로 의존적인 사람들이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승패의 결과를 얻으려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패승의 결과를 목표로 한다. 이들이 성승의 기법을 이야기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상대방을 경청하지 않는다. 남을 조종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시너지가 결코 가능하지 않다. 불안정한 사람은 모든 현실이 자신이 가진 패러다임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기와 닮게 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가지며 자신의 사고방식을 주입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관계의 강점은 다른 관점을 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동일성은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균등함이 조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조화 또는 하나됨은 서로 보충하는 것이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동일성은 창의성이 없고 실증나게 한다. 신의 본질은 서로 간의 차이점을 가치 있게 여기는 데 있다. 필자는 대인간 시너지의 열쇠는 개인 내면의 시너지, 즉 우리 자신 속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시너지의 본질은 처음 세 가지 습관들의 원칙에 포함된다. 이들은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내면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우리는 이들 원칙들을 내면화함으로써 승승, 즉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풍요의 심리를 개발하고 습관 5의 확실함을 믿게 된다. 원칙 중심적으로 될 때 얻게 되는 실질적인 결과는 우리를 하나의 전체, 즉 진정으로 통합된 하나로 만든다는 점이다. 논리적이고 언어적인 왼쪽 뇌의 사고방식에 깊이 물든 사람은 이런 사고가 많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오른쪽 뇌 내부에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자각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즉 오른쪽 뇌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만 잠자고 있었을 뿐이다. 아마 오른쪽 근육이 발달되지 않았거나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학교 교육이나 사회적인 각본이 지나치게 왼쪽 뇌를 강조하다 보니 위축되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직관적이고 창조적이며 시각적인 오른쪽 뇌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언어적인 왼쪽 뇌를 함께 사용하면 그는 뇌 전체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이때 우리 자신의 머리에는 정신적인 시너지가 나타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인생이란 실체에 가장 적합한 도구가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논리적인 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왼쪽 뇌로 관리하고 오른쪽 뇌로 리드하라라는 주제로 플로리다 주의 올랜드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세미나를 열고 있었다. 휴식 시간 중에 그 회사의 사장이 내게 와서 말했다. 코비 씨, 이것은 흥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주제를 내 사업보다 나의 결혼 생활에 적용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진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당신이 우리 두 사람과 점심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관찰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나는 흔쾌히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앉아서 몇 가지 농담을 교환했다. 그런 다음 이 사장은 부인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말했다. 자, 여보, 코비 씨를 점심에 초대해서 우리가 하는 서로 간의 대화에 대해 이분들로 도와달라고 부탁해서 난 당신이 내가 좀 더 민감하고 사리 깊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 당신이 내가 고쳐야 될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왼쪽 뇌는 사실을 개요, 말 표현, 구체적인 것, 그리고 부분적인 것 등을 원하고 있었다. 글쎄요, 내가 전부터 얘기해 왔다시피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더 전반적인 것이에요. 그녀를 지배하는 오른쪽 뇌는 감각, 게슈탈트,
전체 그리고 부분들 간의 관계 등을 다루고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전반적인 것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거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글쎄, 그것은 단지 하나의 느낌이에요. 그녀의 오른쪽 뇌는 이미지와 직관적인 느낌을 말하고 있었다. 제 느낌에는 제가 말로 표현하는 만큼 우리의 결혼에 대해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결혼을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그건 말로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그는 자신의 눈을 부라리며 나를 바라보았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코비 씨, 당신은 결혼 생활에서 이처럼 어리석고 답답한 상황을 참을 수 있겠어? 그건 단지 느낌이에요. 아주 강한 느낌요. 라고 그녀는 거듭 말했다. 여보, 그건 당신의 문제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어머니가 가진 문제요. 사실 그것은 내가 아는 모든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요. 라고 그가 말했다. 그 다음 그는 자기 아내에게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법정에서 신문하는 것처럼 들렸다. 당신은 마음에 드는 집에 살고 있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한숨 짓듯이 말했다. 알아요. 남편은 애써 참을성 것 같고 대답했다. 그러나 당신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 것부터 알아보는 것이 그 문제점을 찾아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당신의 집은 마음에 드는 거요? 그렇다고 해요. 여보, 지금 코비 씨는 우리를 도우려고 잠깐만 여기 같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예 또는 아니요 식으로 대답해줘요. 당신은 마음에 드는 집에 살고 있어요? 예. 좋아요. 그럼 그건 해결되었어. 당신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어요? 예. 좋아요. 당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나요? 잠깐 동안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되었는데 나는 이들을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했다. 당신들 관계는 늘 이런 식입니까? 매일요, 커비 씨라고 그가 대답했다.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에요 라고 아내가 단식하듯이 말했다. 나는 그들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각각 대뇌의 반쪽씩만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당신들은 자녀들을 갖고 있나요? 라고 나는 물었다. 네, 둘이요. 그래요? 하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문했다. 어떻게 당신들은 아이를 낳았죠? 어떻게 낳았느냐니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들은 시너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군요. 라고 나는 말했다.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보통 둘이 되지요. 그렇지만 당신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넷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것이 시너지예요. 하나의 전체가 부분들을 합한 것보다 더 많고 훌륭하다는 말입니다. 그래, 당신들은 어떻게 그것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알잖아요. 하고 그는 대답했다. 당신들은 남녀의 차이점이 갖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라고 나는 힘주어 말했다. 남녀의 차이점이 갖는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시너지가 만들어졌다. 서로 소중히 여겨라 이 말인데요.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들 간의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인 차이점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시너지의 본질이다. 그리고 이들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는 관건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관점을 통하여 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만일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한다면 왜 내가 그의 차이점들을 소중히 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 내가 비정상적인 사람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가 가진 패러다임은 내 자신은 객관적이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일들에 파묻혀 있지만 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나를 슈퍼바이저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나는 큰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상이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이라면 이 문제에 가난한 우리는 효과적으로 상호 의존적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 효과적으로 독립적이
효과적으로 독립적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호 의존도 안 된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이 물든 패러다임에 의해 제약받기 때문이다. 정말로 효과적인 사람은 자신의 지각적인 한계를 인식하는 겸손과 공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하고 나눔으로써 얻은 많은 지식과 감정이 귀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같은 사람은 차이점을 소중히 여긴다. 왜냐하면 이러한 차이점이 현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기 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가진 정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두 사람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두 사람 모두 옳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이것은 논리적이 아니다. 그 대신에 심리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아주 현실적인 것이다. 당신은 젊은 여자를 바라본다. 그런데 나는 그녀를 늙은 여자로 본다. 우리 모두 동일한 그림을 보고 있고 또 둘 다 옳다. 우리 둘 다 동일한 점은 선과 동일한 흰 여백을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각각 다르게 해석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그림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조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지각상의 차이점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서로의 지각을 존중하여 우리 둘 모두가 옳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아가 인생이란 항상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분법적이 아니고 거의 항상 제3의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조절됨의 한계를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란 늙은 여자뿐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고 있음을 인식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다른 시각을 존중한다. 나는 당신의 지각을 존중한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이해하기 원한다. 이렇게 우리들이 지각상의 차이를 깨닫게 될 때 나는 좋아요.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군요. 나도 당신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만일 두 사람이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면 한 사람은 불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나와 똑같이 단지 늙은 여자만 보고 있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내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나는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과 대화하거나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당신이 그것을 나와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나는 그 차이점을 소중히 여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의 지각 능력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확신을 준다. 내가 당신에게 심리적인 공기를 주는 것이다. 내 발을 브레이크에서 떼고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 소모할지도 모를 부정적인 에너지가 필요 없게 해준다. 나는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차이점을 소중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교육자였던 리버스 박사가 쓴 동물학교라는 우화에 잘 표현되어 있다. 옛날에 동물들이 신세계에서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정하고 학교를 만들었다. 그들은 달리기, 오르기, 수영, 날기 등으로 짜여진 교과목을 채택하였다. 또 이 학교의 행정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동물들 모두가 똑같은 과목들을 수강하도록 하였다. 오리는 수영에 있어서는 교사보다도 더 잘했고 날개에서는 꽤 훌륭한 점수를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달리기에서는 매우 부진했다. 오리는 달리기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가 끝난 후에도 남아야 했고 달리기를 연습하느라고 수영 수업을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달리기 연습에 열중하다 보니 그는 물갈퀴는 따라서 약하게 되었고 이제는 수영에서조차 겨우 평균 점수밖에 못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평균 성적을 받으면 괜찮았으므로 오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토끼는 달리기에 있어 첫째가는 실력으로 시작했으나 수영에 많은 시간을 연습하느라고 신경쇠약에 걸렸다. 다람쥐는 오르기에는 뛰어났지만은 날기반의 교사가 땅 위에서 위로 오르기 했기 때문에 좌절감에 빠졌다. 또 그는 지나친 연습으로 경련이 생기는 바람에 오르기에서는 C를 받았고 달리기에서는 D를 받았다. 독선이는 문제하였다.
그래서 그는 심하게 훈계를 받아야 했다. 오르기반에서는 독수리가 나무 꼭대기에 오르는데 다른 모든 동물들을 제치고 앞장섰지만 거기에 도달하는 데 있어 자기 방식대로 할 것을 고집하였다. 학년 말에 수영은 아주 잘하고 달리기 오르기 날기는 약간만 하는 이상하게 생긴 뱀장어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아 졸업생 대표가 되었다. 들개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학교 당국이 교과 과정에 땅 파기와 굴 파기를 추가하지 않는다고 교육세 징수에 반대 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자기 새끼들을 오소리에게 제자로 보냈다. 나중에는 성공적인 사립학교를 시작하기 위해 그라운드 호그 들쥐들과 손을 잡았다. 추진 세력과 저지 세력.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시너지는 특히 성장과 변화에 장애가 되는 부정적인 힘을 다루는 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사회심리학자인 쿠트 레이는 세력의 분석이라는 모델을 개발했다. 이 모델에서 그는 상향적 이동을 촉진하는 추진 세력과 그것을 위축시키는 저지 세력 간의 현재의 수행 수준, 즉 평행 상태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추진 세력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의식적이고 경제적이다. 추진 세력에 대처하는 저지 세력은 흔히 부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무의식적이고 사회심리적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힘 모두가 매우 현실적인 것이므로 변화를 따를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이렇게 저지하는 세력과 추진하는 세력이 부딪힌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정에서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가족 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수준일 수도 있고 또 느낌을 표현하거나 관심사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 안심하거나 불안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다. 가족 구조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나타나는 존중과 무시 경향도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이 같은 가정 분위기를 개선하고 싶어 할 것이다. 즉, 좀 더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 개방적이고 또 신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논리적인 이유들이 바로 이 분위기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용하는 추진 세력에 해당된다. 그러나 추진 세력을 증가시키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은 종종 저지 세력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정에서 아이들 간에 갖는 경쟁심, 부부관계에서 각각 가정생활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 우리가 가정에서의 길들여진 습관, 나아가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과 다른 요인 등이 있다. 추진 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잠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 그러나 저지 세력들이 있는 한 점점 더 힘들게 된다. 이것은 마치 스프링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다. 즉 힘껏 누를수록 스프링 저항력은 더욱 커지고 결국 이 스프링은 갑자기 이전 수준보다 더 튀게 마련이다. 누르면 튀는 스프링 작동을 몇 번 하고 나면 사람이란 자기의 현재 그대로 남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변화시키기란 너무나 힘이 든다라고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가 시너지를 도입한다면 습관 4의 동기, 습관 5의 기술, 그리고 습관적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저지 세력에 직접 작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사람들이 이들 세력들에 대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또 이들 저지 세력을 용해시키고 느슨하게 만들어 추진 세력으로 변형시키는 새로운 통찰력을 창조하게 된다. 이 사람들을 문제에 참여시키고 깊이 몰두하게 하여 문제점을 깊이 이해하면서 바로 자신의 것으로 느끼게 한다면 사람들은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새로운 공유된 목표가 만들어지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체 조직은 상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같은 조직의 상향적인 이동이 가져오는 기쁨은 조직의 새로운 분위기를 창조한다. 나아가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서로 인간미로 엮어지고
새롭고 신선한 사고 및 건설적인 대안과 기회들에 의해 힘을 얻게 된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협상 과정에 여러 차례 참가한 적이 있다. 이 같은 경우 결과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따름이다. 왜냐하면 상호간의 대화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더욱 악화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각 당사자들은 신뢰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다. 당신들은 실제로 둘 다 기꺼이 찬성할 수 있는 승승의 해결책을 찾아보고 싶습니까? 라고 내가 묻는다. 이 경우 대답은 거의 그렇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진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의하게 하면 당신은 진심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시 이에 대한 대답은 보통 예이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이들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법적으로 심리적으로 몇 달 동안을 다투어왔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단 몇 시간 혹은 며칠 만에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 해결책의 대부분은 법원이 하는 타협적인 해결이 아니라 시너지적인 해결이었으며 어느 한쪽이 독자적으로 제안한 해결책보다 더욱 훌륭한 것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비록 초기에는 신뢰 수준이 아주 낮아서 인간관계가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처럼 보였던 것조차도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었다. 우리가 실시하고 있던 어떤 조직개발 프로그램에서 한 임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 제조업자가 오랜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던 고객 회사로부터 계약 불이행으로 고소를 당했다. 이 두 당사자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었고 서로에 대해 비윤리적이고 전혀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이들이 습관 5를 실행하기 시작하자 두 가지가 분명해졌다. 첫째는 초기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오해를 낳았고 이것이 소송과 이에 맞서는 맞고서로 악화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두 회사 모두 처음에는 선의로 행동했고 법적 소송에 드는 비용과 충돌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달리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단 이상의 두 가지가 분명해지자 습관 4와 5 그리고 습관 6의 정신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는 급속히 해결되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다. 그리고 오해가 되어지고 오해 속에서 이렇게 법정 문제까지도 다툼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을까 봅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 내가 언젠가 아침 일찍 전화를 받은 일이 있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급박하게 도움을 청하는 토지 개발자였다. 예정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은 저당권을 행사하려고 했고 그는 저당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었다. 게다가 그가 토지 개발을 마치고 이를 매각하여 은행 빚을 갚는 데는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은행 측은 이미 대출된 자금을 예정대로 상환하기 전까지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는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토지 개발 사업은 자연히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개발된 지역의 거리는 마치 황무지처럼 보이기 시작하였고 몇 채 안 되는 개발주택 소유자들은 자기들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분개하고 있었다. 시 당국 역시 계획보다 훨씬 지연되는 금스라기 땅 개발 사업에 당혹하면서 이를 눈의 가시처럼 보고 있었다. 은행 측과 개발업자는 둘 다 이미 수만 달러나 되는 소송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 소송은 여러 달 동안 심의 날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절망에 빠진 이 개발업자는 마지못해 습관 4와 5 그리고 6의 원칙을 시도해 보는 데 동의하였다. 그는 자기보다 훨씬 더 내케하지 않는 은행 간부들과 회의를 마련하였다. 회의는 은행에 있는 한 회의실에서 오전 8시부터 시작되었다. 긴장과 불신의 비기가 회장을 가득 채웠다. 은행 측 변호사는 은행 측 간부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오직 듣기만 하였고 변호사 혼자 이야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불리하게 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다. 처음 1시간 반 동안
나는 습관 4와 그리고 5, 6을 가르쳤다. 9시 30분이 되자 나는 칠판으로 나가서 우리가 사전에 이해하고 있는 사항에 입각해 은행 측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들을 적었다. 은행 간부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성성의 의향으로 대화하면서 먼저 이해하려고 애쓸수록 그들도 점차 설명을 해주고 또 관심사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문을 열었다. 이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했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흥분감이 감돌았다. 변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행 간부들은 점차 더 마음을 열어갔고 개인적인 우려까지도 털어놓았다. 우리가 은행에 돌아가면 은행장의 첫마디는 그래 돈은 받았습니까?가 될 거요.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11시까지 은행 간부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이 이해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딱딱하거나 방어적이지 않았다. 이쯤 되자 이들은 그 개발업자의 관심사에 대해 충분히 경청할 입장이 되었고 나는 칠판의 한쪽 편에 이것을 써 내려갔다. 이 과정을 통하여 쌍방은 초기의 불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큰 오해와 비현실적인 기대를 낳았는가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 나아가 성성의 정신에 입각한 계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 커질 수 있던 문제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서로가 깊이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진전이 되고 있다는 느낌과 오래된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기로 되어 있던 정오가 되어도 참석했던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고 시너지적으로 되어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은 이 개발업자가 제안한 바로 첫 번건의 사항을 성성적인 접근 방법의 시작으로 보았다. 이것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시너지의 힘을 가진 것이었고 또 개선된 것이었다. 12시 45분쯤 되자 이 개발업자와 2명의 은행 간부들은 주택 소유자협회와 시당국에 제출할 계획서를 가지고 함께 자리를 떴다. 몇 가지 복잡한 처리가 남아있긴 했지만 결국 법정 싸움은 피할 수 있었고 그 건설사업은 계속 진행되어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내가 사람들에게 법적인 절차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나는 법적 해결이란 최후에 의지해야 할 수단이라고 본다. 만일 법적 절차를 너무 일찍 사용한다면 그것이 설사 예방적인 차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안을 이야기하고 또 법 중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전혀 시너지적으로 되지 못하는 후속적인 사고 과정과 대응 절차를 처리하기 때문이다.